예, 중앙대학교의 김철수 교수입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일제강점기 이게 종교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어떤 사상 통제라든가, 정신사적인 말살 정책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신도 국교화 정책, 국가 신도 이것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신도라는 개념이나 신도 국교화의 개념은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 남산에 설립되었던 조선신궁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볼 때 계속적으로 이제 이 국가신도 이 문제가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설명을 조금씩 이제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일제강점기 종교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될 것은 이제는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제의 조선 지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선 일체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1945년 이후에 일제가 이제 패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해외에서 했던 일들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의 비밀 보고서로 자기들이 이제 책자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선 통치의 최고 방침은 내선일체에 있다. 자, 내선일체. 아시는 분은 금방 알겠지만은 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선. 내라는 것은 옛날에 내지 했죠. 내지, 일본. 일본과 선. 당연히 조선이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흔히 크게 말한다면 동화정책이죠. 동화정책.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이게 동화정책입니다. 내선일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동조 동근론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논리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내지 연장주의 하면 내지는 일본이니까 일본을 이제 한국으로까지 연장을 했다. 이게 다 동화정책을 일컫는 용어들이죠. 있고 궁극의 목표는 뭐냐? 궁극의 목표는 뭐냐? 조선의 사국 구주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겠죠. 사국. 이게 일본의 지역입니다. 구주. 지역이죠. 그죠? 사국은 시코쿠라는 이제 지역입니다. 세토네해. 즉, 오사카까지 가죠. 오사카 밑에 하나의 큰 섬이죠. 그게 이제 시코쿠고요. 큐슈는 부산 밑에 이제 큰 섬이잖아요. 그죠? 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이런 거 볼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조선이라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별 의미 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뭡니까? 한국이라는 명칭을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한국을 조선이라고 바꿀 때는 조선을 일개 지리로 이제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지역 개념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만주 지역, 큐슈 지역, 시코쿠 지역.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 한반도도 하나의 지역, 일본의 하나의 지역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동화정책, 내선일체의 하나의 틀로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게 바로 그 하나의 그 한국을 강점하면서 가졌던 하나의 그 가장 중심된 이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뭐 앞에서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박은식 선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이제 그 이 정신사적인 문제를 다룰 때 이게 교육, 역사와 이 종교가 중요하냐를 이제 국교와 국사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죠.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국교와 국사, 역사와 교육 아니면은 뭐 그리고 이제 국교, 종교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이 살아만 있다면은 그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 바로 이제, 일제는 바로 이 국교와 국사를 없애려고 한 거죠. 이걸 없애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동아정책의 기본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용어들을 표현을 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황국사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황국신민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황국사관에 근거한 한민족의 정신문화 개조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전국 신직회 회보, 이게 1910년 9월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이제 내선일체라든가 일본 동화 정책의 이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1910년 9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1910년 일제강점이 1910년 8월 29일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8월 29일에 이루어지고 바로 그 다음 달 9월에 이미 이런 전략이 사실 나왔다는 겁니다. 신직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국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그 한반도가 아니고요. 이거 일본입니다. 일본 전국입니다. 신직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신사의 관리라고 할까요? 궁사들이라든가 이런 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강점을 하자마자, 즉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한일 합병이라고 하잖아요. 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뭐 정치상으로 이제 선정을 펴가지고 이제 회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을 잘 해가지고 훈도를 잘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황택에 적게 하는 것이 필연의사. 황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황이라는 것은 일본 왕이잖아요, 천황. 그 은혜에, 그 연못에, 그 은혜에 적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만 동화가 된다. 그래야만 이제 내선일체가, 자기들이 뜻하는 내선일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속 관습상 저절로 이를 동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게 효력이 되게 위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토 히로부미도 무력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리를 편단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자. 그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면서 이루어내는 게 종교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신도라는 개념으로. 고로 우리는 우리 민속의 중심인, 이게 일본입니다. 중심인 신사제도를 조선반도에 시행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사제도를 조선반도에 시행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신궁이라든가 조선신궁을 세워서 그 밑에 각 지역마다 신사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쪽에 가서 뭐 일본 왕을한테 이제 경배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처음부터 이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동화의 실을, 동화의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다. 제안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일본의 여러 연구소라든가 이쪽에서도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문화공작, 이 문화공작이라고 있죠. 그죠? 문화공작, 문화사업이라는 말 있죠. 특히 종교를 기조로 한 문화공작은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게 뭐, 강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 뭐, 우리가 흔히 그, 일제강점기를 나눌 때 1910년대는 무단통치, 1920년대는 문화정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무단통치라는 것도 있지만, 이 문화공작, 종교를 기조로 한 문화공작,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아까 그 동아정책의 열매를 빨리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통치의 요체는 타동적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민중의 자동적이고 자학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폭력을 가한 동아정책,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종교를 기조로 한 살살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크라그 연구소에서도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민중에게 하등의 신앙을 갖게 하고, 그 신앙은 뭔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어떤 개화의 주장을 초월해서 대화에 몰입하는 심경을 개발하는 것이 초미의 근무다. 뭐 이게 전부 다 그 내용이죠, 지금. 테라우치 총독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없이 전면적인 동아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부는 바로 강정과 더불어 가지고 이 동아의 착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뭐 아까 이제 무단 통치라 했습니다만은 이 테라우치 총독은 약간 이제 강성파입니다. 당시에 또 이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점진적으로 이제 동아를 주장을 하는 데 비해서, 물론 또 이로 보면은 이제 바로 이 전해에 죽었죠. 그래서 이제 테라우치가 이제 총독으로 왔는데, 테라우치는 약간 강성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 뭐 이거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지만 점점 이제 조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착착 조사 진행해가지고 그 동아정책, 즉 종교를 기조로 한 문화공작을 할 터전을 지금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당시의 사업들을 보면은 아마 총독부의 이 조사는 아마 상당히 엄청난 그 조사 자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풍수라든가 신앙, 유사 종교, 그 각각에 대해서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죠, 보면. 조사를 엄청난 조사를 이제 벌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동아정책을 이루려는 하나의 그 기초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학자가 이야기했듯이, 뭐 쿠라다가 보면 아까 이제 천황제를 기축으로 하는 조직된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침략을 합리화하고 그 침략에 저항하는 조선 민중의 민족 기식을 유화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정신사적인 침탈이란 말입니다. 동아정책이고, 동아정책의 요체고,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종교정책이었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나카지마라는 학자는 책에서 아예 민족 개조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 개조 정책. 한 민족을 완전히 바꿔놓는 민족 개조 정책으로서 이 종교 정책을 펴나갔다는 거죠. 국민에 대한 정신적 지배 강화에 상당히 유효한 무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러한 논리들, 그러한 주장들을 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받아들여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한국에서 비종교 신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비종교 신사. 비종교 신사의 꼭대기에 있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국가신도라는 것은 천황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천황가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신, 그게 아마테라스 오오가미입니다. 아마테라스 오오가미를 받드는 이세신궁이죠. 이세신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 위계 서열이 쫙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민지 조선, 식민지 한국에도 바로 이제 그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을 만들어야 돼. 그 중심으로 했던 게 바로 이제 서울 남산에 세워졌던 조선신궁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 분명히 이제 수많은 논쟁에서 어떤 뭐 싸움에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국가신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짓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만약에 종교라고 하면은 막 종교단체에서도 일어나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종교가 아닌데 해서 조선신궁을 이제 그 설립을 합니다. 당연히 그 설립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셨지만은, 당시 한국인들의 어떤 정신적 사상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동원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이지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신사 비종교화,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식민지 한국에도 일제강점기에 그대로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이 아까 전국신직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안에 의해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사가 설립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자료가 1910년 9월이었죠. 그게 이제 조선반도에 있어서 신사제도라는 주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그 신직들 사이에서 이 강연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걸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빨리 진행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왕의 그 은혜에 빨리 적게 해야 되고, 그걸 빨리 알도록 해야 되고, 이 신사제도를 빨리 그 조선반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이 동화의 결실, 그 식민지 정책의 가장 최고의 하나의 그 프로젝트인 그 동화의 결실을 빨리 이제 그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점과 동시에 신사 창립 계획이 이제 그 마련이 됩니다. 조선총독부에서도 이제는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조선신사.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 신궁이라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선신사 빨리 창립을 해가지고 이로써 이제 국풍 이식의 본원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선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사제도를 이제 실시해야 할 건가?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자기들끼리 이제 그 논의를 거칩니다.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본인, 이 내지인이라는 것은 일본인입니다. 그 일본인들만이 아니고, 그 신부의 민, 이 신부의 민이라는 것은 이제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되는 거죠. 새로운 땅에 민중들이니까. 새롭게 우리 동포가 된 1천여만의 민에 대해서도, 그런 민중에 대해서도 신기 순경의 이념을, 그런 염을 갖도록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신사를 빨리 설립하고 싶다는 겁니다. 조선반도에 있어서 신사제도의 조사에 빨리 이거 착수해라. 뭐 그냥 당장에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빨리 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제도 창립에 대해서 가까운 장래의 관폐사라 합니다. 관폐사 조선신사는 정부의 손으로 창립하도록 하자. 정부가, 이게 민간이 이제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정부가 손을 대라는 겁니다. 조선총독부가 손을 대서 관폐사 조선신사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관폐사 조선신사가 관폐대사 조선신궁으로 아마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사격이라고 하는데, 사격, 뭐 열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정부의 손으로 이제 직접 손을 대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포부가 이제 그려졌죠. 사실은 1910년 9월에요. 이제 강점한 바로 그 무렵에 나중에 이제 뭐 30년, 40년 돼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일이 사실 이때부터 다 계획이 됐다는 겁니다. 이
대반도에 이 그 한반도에다가 신사 하나를 얻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봤던 거죠. 적어도 그 일기에 있어는 첫 번째는 뭔가 하나 그 핵심된 신사 하나를 짓고 그게 결국 조선 신궁이겠죠. 그 다음에는 일도 한 도에다가 하나 설치하고요. 하고 그거를 이제 그 관국폐사라고, 요거는 이제 관폐사였던 요 관국폐사라고 하고, 더욱 진행하면은 부현사가 우리로 보면은 이제 마을입니다. 마을, 동네 뭐 군, 면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촌일사를 보기까지 진행하고 싶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면일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면 지역에 일제강점기를 보면 면 지역마다 신사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신궁을 중심으로 전국이 이게 딱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계서열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국폐사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사격과 열격하고 제신 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라는 것은 이게 신사의 사입니다. 격식, 이 위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격은 그러니까 그 건물, 그 신전의 위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위격은 우리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이제 아까 이게 관폐사와 국폐사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가신도에서는 관폐사는 이게 패라는 건 패백을, 공물을 누가 내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관폐사는 왕실이, 일본 천황이 그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황이 직접 관할하고 그 천황 라인으로 있다는 것이고요. 국폐사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보면은 관폐사가 사실 높습니다. 관폐사가 높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일본 왕은 결국은 이제 하나의 신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마테라스 오가미부터 쭉 현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관폐사, 국폐사라고 이제 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이제 이게 격을 말씀드리고, 열격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열격. 열이라는 것은 순서 지으는 거죠. 순서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순서를 지으는데 어떻게 지으느냐면은, 아까 이제 조선 신사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조선 신궁이라고 했잖아요. 신궁. 그래서 그 신궁입니다. 신궁. 즉, 그러니까 이제 그 열격이라는 건 아까 위계서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세신궁에서부터 밑에 저쪽 면에 있는 줄을 쫙 맞춰주는 거를 말한단 말입니다. 이 열격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또 막 혼란이 됩니다. 혼란이 되지만 그냥 신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더라도 가보면은 어디는 신궁이라 되어 있고, 어디는 궁이라 되어 있고, 어디는 뭐 그냥 신사라 되어 있는 데 있을 겁니다. 뭐 신사라 되어 있는 데는 뭐 아무리 의미가 없지만, 보통 우리가 신궁, 궁, 대사, 중사, 소사 이렇게 합니다. 신궁, 궁, 대사, 중사, 소사, 대중소 뒤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신궁이 있죠. 신궁은 뭐냐면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테라스 오가미, 천조 대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신궁에도 바로 아마테라스 오가미를 받들게 되죠. 그죠? 그걸 황조신이라고 했죠. 아니면은 천황을 받들게 됩니다. 그 이제 조선신궁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테라스 오가미하고 메이지 천황 두 좌라고 우리가 하는데를 받들게 됩니다. 그래 신궁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 궁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에 가더라도 여행하다가 무슨 궁 하면 도조궁, 신사인데 하면 이건 뭐냐면, 이건 그 왕실 뭐라고 왕족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왕족을 이쪽에 받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대사, 중사, 소사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대사, 무슨 중사, 소사는 요즘에 거의 안 보이죠. 당연히 보일 리가 없죠. 다 대사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아까 여러분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이제 무슨 신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격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은, 메이지 시대에는 일본에서는 그 러일 전쟁 1904년에서 5년 동안 그 전쟁이 전개됐죠. 러일 전쟁 이후에서 1910년까지 사실은 일본의 신사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게 쫙 순서대로 이제 자리매김되죠. 일본 아마 큐슈 남쪽에 가면은 그 가고시마에 심수관 도원이 유명합니다. 심수관.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이죠. 도공이 살고 있고 일본의 어떤 그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켰죠. 그 심수관 도원. 그쪽에 가보면은 이 옥산 신사가 있습니다. 구슬옥자에다가 매산자 써가지고 옥산 신사가 있는데, 이 다야마 신사인데, 다야마 신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옥산 신사가 있어요. 옥산 신사에서 처음에 거기 뭐 처음부터 신사라고 하진 않았겠죠. 아마 우리가 보면, 그죠? 옛날에 뭐 당연히 임진왜란 때 이제 도공이 끌려가서 그 일가를 이룬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자기들만의 어떤 터전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나중에 신사가 됐단 말입니다. 됐는데 원래 거기에서 모셔졌던 그 존재는 단군이었습니다. 단군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러일 전쟁 이후에 신사 정리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정리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국가 신도에서는 아까 그런 라인에 따라가 쭉 이루어지면서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그 기기라고 합니다. 기기. 일본에 있는 그 역사 기록책이죠. 그게 이제 일본서기하고 고사기인데, 우리로 말하면 아마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8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책들인데,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수많은 일본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신을, 거기에 있는 신을 반드시 모셔야만 되게 만들어 놨어요. 모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음사라고 합니다. 모시지 않으면 저건 요즘 말로 하면 사입이죠. 사입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공의 후손들도 이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중에 되면은 뭐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을 모십니다. 지금 가보면은 아마 그래서 이제 거기는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단군이 모셔져 있었지만 이 신사 정리 정책에서 이제 다 바뀝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대개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부 러일 전쟁 이후에 1910년까지 그 사이에서 일본의 신사들이 전부 다 이 열격화가 이제 쭉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삭격, 열격, 또 하나가 뭡니까? 제신이라고 했습니다. 제신이라는 건 신이죠. 제사를 지내는 신. 그러니까 그 신사에 가가지고 여기 누구를 받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일본의 신사는 하나의 신만을 받드는 신사는 없습니다. 두, 셋, 뭐, 일곱, 여덟 가지 이제 받들게 됩니다. 그런 신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받드는 그 신에 따라서 위격들이 이제 사실 다르단 말입니다. 아까 이제 아마테라스 오가미, 천조 대신을 이제 모시는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까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신을, 보시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 그 신. 그거를 이제 제신이라고 하고, 그 신에 따라서 이제 위격들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선 신궁에서는 바로 이제 아마테라스 오가미와 메이지 천황 두를 이제 받들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관패산이, 관국패산이, 그 다음에 신산이, 신궁이니 하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남산에 가보면 아직도 이제 기록들이 있죠. 하면, 관패대사 조선 신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아니면은 그 옆에 이제 숭의여대 자리입니까? 경성신사도 있지 않습니까? 경성신사는 어떤 의미를, 경성신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거류민 신사라고 합니다. 거류민. 이거는 세워진 게 1890년대쯤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류민 신사, 용두산 신사라든가,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그전에도 19세기에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거주를 했잖아요. 그 거주했던 사람들이, 거류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의 터전을 만든 걸 우리가 거류민 신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선 신궁이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역시 그것도 이제 다 그 속에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관패대사 조선 신궁 하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하나 더 한다면, 당시 일제는 이게, 그럼 이제 이 한반도에만 이 조선신궁을 아닙니다.
청일전쟁으로 어디를 얻었습니까? 대만을 얻었죠. 그러니까 대만에도 대만신궁을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사할린, 화태죠. 화태. 사할린을 이제 그 화태라고, 가라후토라고 읽는데, 사할린에도 신사를 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부의 민, 새롭게 개척했다라는, 개척이라는 말을 막 쓰는데, 우리는 결국 침략이죠. 강점인데, 개척하는 곳에마다 이 신사를 설립을 합니다. 물론 그 꼭대기에는 이세신궁이 있겠죠, 일본에. 그 밑에 다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침략을 하는 데마다 두지만, 그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격이 높은 것은 조선신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제 공을 들였다. 우리 쪽으로 보면은 뭐 공 들인 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정신사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12년에 이 조형 준비를 이제 합니다.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까지 이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15년에 은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해가지고, 어디를 할까?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뭐, 경성신사 하는 그 자리도 이제 했었고 하다가, 아니다. 지금 이 경성 남산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선택을 했고요. 18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세가와가 이제 신사에 관해서 신사조사회 의견을 계속 이제 본국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이걸 지으려고 계속 준비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지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에서는 왜 그 빨리 안 짓느냐고 상당히 뭐 불만이 많았습니다. 계속 이게 충돌했던 거. 하니까 이제 1910년대 이제 테라우치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냥 막 우리가 헌병경찰제라 하잖아요. 무력으로 이게 딱 하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무력으로 딱 하면 되는데 뭐 그거까지 막 짓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다가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1919년입니다. 상당히 속도가 빨라진 게 1919년 7월 18일 되면 신사를 남산에 창립하고 삭격을, 아까 삭격 이야기했죠. 관패대사에 열하라. 그리고 제시는 뭐였습니까? 제시도 아까 봤죠. 제시는 아마테라스 오가미와 메이지 천왕 두 개로 하라. 이 메이지 천왕, 아마테라스 오가미는 일본의 황조신이죠. 천왕의 꼭대기란 말입니다. 그죠? 메이지는 이제 일제 강점한 직후에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해서 그 천왕을 받들라.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딱 낸 겁니다. 7월 18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3.1운동 직후입니다. 3.1운동에 화들짝 이제 놀란 거죠. 3.1운동이라는 게 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그게 결국은 종교인들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제 천도교, 개신교, 불교. 결국은 이제 그런 쪽에서 보니까, 이 종교 정책이, 이래 있으면 안 되겠다 했던 겁니다. 이거 빨리 해라. 이거 빨리 해서 이걸 갖고 이제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보청교도 사실 이 1919년 3.1운동 직후에 막 급성장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그걸 자칭,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칭, 타칭, 600만이라고 이제 하는, 뭐, 엄청난 이제 사람들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부에서는 이제 갑자기 놓고 너무 급해진 겁니다, 지금. 빨리 해라, 빨리. 이걸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20년에 또 비밀문서로 이게 빨리빨리 해라 하고, 결과적으로는 1925년에 10월에 관패대사, 아까 말씀드렸죠. 관패대사 조선신궁이 만들어지고 창건이 되고, 거기다가 아까 뭡니까? 진좌제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아마테라스 오가미와 메이지 천왕, 이거 하나의 신격화됐으니까 그 신의 불령을 이 조선신궁 만들어진 건물로 옮겨오는 그 과정입니다. 이거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25년이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황민화 정책이라든가 동화 정책의 어떤 바탕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걸 이야기 많이 합니다. 1925년이라는 게 사실 이 동화 정책이라든가
일본이 식민 프로젝트에서 이제 내선일체 중요한 해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은 1925년 되면은 조선사 편수회가 일왕의 칙령을 내리죠. 그죠? 일왕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조선사 편수회가 25년에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돼서 30년대 하반기 되면은 조선사 한 30여 권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같은 경우도 1920년대 초반기까지 막 이제 국내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싹 이제 전부 다 만주라든가 해외로 이제 사실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죠? 예. 25년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천교도 마찬가지고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활동하다가 25년 되면 이거 억압정책, 회유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뭐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싹 이제 국내에 있을 경우 어용화되는, 친일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아정책에서는 25년을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이죠. 이게 아까 1919년에 조선신사 창립의 건에 대한 내각 고시고요. 예, 고시 공문이고, 당시 이제 만들어졌던 창건이 되었던 조선신궁이죠. 그러니까 관패대사 조선신궁.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관패가 뭔지, 대사가 뭔지, 신궁이 뭔지, 이제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본의 어떤 신도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격이 높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대만 신궁보다도, 사할린 신궁보다도 격을 아주 높여놨습니다. 그건 뭐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자, 당시에 총독이 이제 조선신궁에 이제 가는 거죠. 배전. 배전과 신전이, 배전은 인사를 하는 곳이죠. 그죠? 예. 조선신궁에 그 이후에 돼 가면은 그냥 이게 참배를 거의 강요를 하게 되죠. 예, 참배를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참배를 거부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신사의 성격은 이제 뭐 거의 아마 조선신궁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젠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신사의 성질 그리고 설립 취지는 결코 조선인의 사상을 긴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인도의 반함이 아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자꾸 신사 만들어지니까 이제 어차피 경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종교도 아니라고 하고, 뭐 국가의 종사라 해가지고 자기들 뭐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하니까 아니다. 이게 정의인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황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 왕이죠. 황민하예요, 황민하. 황민하의 보급선전을 이제 꾀해서 이걸 통해서 조선신궁을 통해서 조선인의 행복을 꾀하고 싶다. 뭐 조선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황택, 조선 신민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를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거 보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다. 특히나 이제 뭐 개신교 쪽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당시 어떤 목사들이라든가 이제 뭐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참배를 뭐 반대하거나 많이 하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일적 사상, 반신사적, 신사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상은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조선을 자신들에게 동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강하게 이제 나가죠, 보면은. 이제 이 조선신궁을 중심으로 동아정책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걸 이제 황민하의 하나의 황국신민을 만드는데 아주 중심된, 센터로 이제 놓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3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제 각 지역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일면, 일사, 이제 말단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죠. 각 조직에 이제 신사들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틀은 잡혔기 때문에
이 조선신궁과 더불어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조금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처음 나타난 게 뭐냐면은 재신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군 합사론이 있습니다. 1925년 조선신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3.1운동을 지나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아마테라스 오가미 천조대신과 메이지 천황을 거기서 받들자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게 오히려 일본 신도가들, 일본에 있는 신도가들 사이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거기다가 단군을 같이 넣자, 신을 하나 이게 세 개로 넣자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단군 합사론이라고 합니다. 단군을 합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재신 논쟁입니다. 하니까 이제 이거 갖고 막 부딪힙니다. 막 싸웠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안 넣었습니다. 그죠? 결국은 안 넣었습니다. 최남선도 이제 그 단군을 거기다가 넣는 것을 지지를 합니다. 이게 그 최남선의 그 조선과 신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그 화학적 결합, 그냥 이제 단순하게 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완전히 일본인화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일본화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화학적 결합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본질적인 융화여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진정한 이제 그 내선일체 안에 핵심이라고 이제 그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조선이 신사제도죠. 그죠? 신도위 새롭게 건설되어 이 정사를 우리가 마츠리고토라고 하는데, 정사를 모토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신도의 국교화된 신도, 아니면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조선신궁. 자, 좋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조선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조선을 신국화하는 것 하나가 그 근본이고, 국가 백년의 대계로서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진실로 고려한다면 모름지기 일본 국채의 연원이며 동양 사상의 정화이며 더욱이 일본과 조선 양민족의 정신적 통일 원리인 신해도가 이게 결국 여기서 말 신도인데 결국은 신해도. 결국 이 신해도는 이 신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현재 일본 아마테라스 오가미 등을 쭉 된 뭐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밑에 조선 및 조선민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 동화 정책은 이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군도 그 밑에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차이가 이제 나타나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께 열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신도가들이 단군을 조선신궁에 모시자 하니까 역시 그거 괜찮네. 그게 오히려 더 좋겠네.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 의도는 일본은 아까 이제 식민지를 개척함에 따라서 계속 이제 신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같은 위치가 아니죠. 아마테라스 오감이 밑에 두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면, 보면은 이제 그 신사를 설립할 때마다 일본의 어떤 최고신, 일본의 신을 두고 그 밑에가 그 지역의 신을, 지방의 신을 이제 둡니다. 일본에도 가보면 여러분들 아마 신사 여기 누구를 받들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해보면은, 아까 기기신화, 일본의 어떤 신화 속에 신을 두고 그 밑에는 그 지방에 있는 신을 이제 둡니다. 사실 저는 이걸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서 밑에다가 다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위격을 이제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군을 모시자라는 게 그게 어떤 좋은 의도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당시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단군의 위격이죠. 그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 뭐 바로잡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고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을 조선으로 바꾼 것도 이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조선이라는 건 지역입니다. 지역. 만주나 뭐 하여튼 시코쿠나 큐슈와 같은 일개 지역으로 바꿔버리는 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단군은 또 뭐가 됩니까? 단군은 이제 일단은 이쪽에서는 이나바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마니시루도 그렇고 가공의 신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신화와 전설상의 하나의 존재다. 이 역사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마니시루, 우리가 금소령인데, 금소령 같은 경우는, 이마니시루 같은 경우는 단군은 그냥 부여의 신인이지 조선민족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신라사를 중심으로 이제 이 조선사를 이제 기술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단군을 두면 좀 그렇죠, 그죠? 그런 의미도 사실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신도가들의 생각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마니시루가 한국사를 기술함에 있어가지고 조선사란다. 한국사를 기술함에 있어가지고 신라사를 중심으로 놓았다는 것, 요거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다른 고구려사와 신라사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 동화정책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일선동조론인데 아까 동화정책의 한 흐름이 일선동조론이라는 것은 일본과 조선이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조선이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금방 이해가 되겠죠.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왜 같은 조상을 모시지?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어떤 동화정책의 또 하나의 본질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 교과서 등에 널리 주입된 사상이면서 한일 양국이 동일한 조상의 근원을 가진 민족이다라는 주장인데 사실 동일한 조상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같은 조상인데 같이 하나가 돼도 아까 화학적인 융합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론적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910년 이제 한국을 강점한 것은 이거 원래 동일한 조상이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다. 이거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한국인의 정신과 혼을 완전히 이제 빼앗으려는 그런 정책이란 말입니다. 자, 이거는 당시 이게 역사책에서도 이게 기술이 되는데 이게 하야시의 조선사, 이게 아마 최초의 일본이 쓴 한국사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일선동조론 역시 주장합니다. 똑같이 같은 조상이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환웅과 단군 아시잖아요. 환웅은 누구냐? 스사노라고, 단군은 이소다케루라고 합니다. 그 밑에도 이 소잔명존이라는 게 여기 스사노입니다. 예, 스사노입니다. 요게 도빅명, 도반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위에가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자, 환웅은 환웅과 단군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고, 스사노가 어떤 신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일본의 최고 꼭대기 신이 아마테라스 오가미 천조대신입니다. 그 천조대신은 여자신입니다. 여신입니다. 남동생, 물론 이제 동생이 아니었다라고도 합니다만은, 남동생이 바로 스사노입니다. 스사노. 남동생이 이제 스사노입니다. 남동생이 스사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테라스 오가미, 일본의 황조신하고 오누이가 된 거죠, 지금. 그죠? 그 신입니다. 물론 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가 스사노 신입니다. 이 스사노가 이게 한반도하고 상당히, 아까 신라국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소다케루는 누구냐면은 스사노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게 스사노의 아들입니다. 스사노는 한국에서 환웅 단군하는 게 환웅이 스사노고 단군은 그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스사노입니다. 스사노. 이 미코토라는 말은 이제 신이고 신. 그러니까 스사노라 해도 좋고요. 이게 요시다의 일한 고사단에도
거의 같죠, 그죠? 스사노, 이 스사노입니다. 스사노라는 신, 이나히라는 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항을 해서 그 일부를 점령했다.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그, 일본 서기를 여러분들이 번역을 요 한 구절만 이게 딱 해놨는데, 이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 여기가 스사노라 했습니다. 자, 스사노하고 이 일본의 그 천주 대신 아마테라스 오가미가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사노가 성격이 아주 난폭했다예요. 성격이 맨 난폭해가지고, 이게 그 하늘나라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쫓아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사노는 그의 아들, 아까 오신맹신이죠. 그죠? 아들, 아까 이소다케로. 스사노는 아들 신을 데리고 어디 왔습니까? 이게 일본의 기록입니다. 일본 서기. 신라국에 내려가 소시모리라는 곳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시모리를 요거 읽을 때 소시모리라고 합니다. 신라국 소시모리에 가서 살았다. 찰흙으로 배를 만들어 그것을 나중에 살다가 나중에는 흙으로 배를 만들어 그것을 타고 동쪽으로 건너가 추른국, 이즈모라고 읽습니다. 추른을 여기에 도착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착했다. 이게 이제 일본 서기의 기록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스사노오가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사노오가 뿌리의 나라로 가고 싶어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뿌리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로 가고 싶어 해서 그 뿌리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가 신라국입니다. 신라국 소시모리라는 곳에 와서 이제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시모리에 와가지고 뭐 왕이 됐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시모리에 왕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국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이만희 시루단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가미와 신라에 와서 왕을 했던 이 사람들 논리로 왕을 했던 스사노오는 오누이잖아요. 동조입니다. 같은 조상을 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 신라국을 중심으로 조선사가 기술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그런 논리가 같은 논리. 그러니까 같은 어떤 사람은 형제국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논리니까 이건 뭐 옛날부터 이게 강점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온 거다.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거다 하는 논리로 이제 설명을 이제 계속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여기 증시몰이 소시몰이라는 것도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보다 보면은 신라국의 소시몰이가 어디지?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보면은 일본인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 소시모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찾아 헤맵니다. 소시모리가 과연 어딜까? 자기들 기록에 있으니까. 신라국은 확실하고요. 소시모리. 그래서 많이 생각했던 게 어디입니까? 춘천입니다. 춘천. 맵곡당. 춘천. 왜냐하면 춘천에 우두산이 있죠. 소시모리, 소머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소머리, 소의 머리. 그 소머리니까 우두. 한자로 쓰니까 우두. 그래서 이제 우두산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 춘천을 생각했고, 춘천이 바로 소시몰이구나. 그래, 춘천에다가 또 신사를 지었죠. 또 그 이후에도 합니다. 아니다. 이게 고령이다. 고령이다. 거창이다. 합천이다. 합천 해인사 가야산에도 이제 우두봉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다. 아니다. 서라벌이다. 경주다. 이렇게도 하고.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이 소시모리는 뭐 신채호 선생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뭐 태백산 그 백두산으로 이제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각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즉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소도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제 생각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견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요게 마지막에 또 뭡니까? 출은 이즈모입니다. 이즈모. 요게 이즈모 신사인데 가보면은 요건 아는 사람들은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갑니다. 모르면은 뭐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시마네 해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독도 문제 때문에 이제 맨날 우리하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시마네 해안에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즈모 신사가 있고 요 이즈모 대사입니다. 대사가 있고
이 대사에 여러 가지 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이게 우리 한국의 그 정신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이 이즈모 신사입니다. 가보면. 그리고 여기 가보면 한국 신사도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숨겨놨지만은 가보면 아직까지도 간판도 있고, 이 산도 한국산이고요. 옛날 말이 그대로 다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일 이제 동조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시류가 이야기했던, 신라사를 이제 꼭대기에다가 올려놓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물론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다른 형태로, 우리 어떤 고대사의, 상고사의 왜곡의 형태로도 배우셨지만, 이런 그 동화정책이라는 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 시류가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 보세요. 스사노우와 그 아들입니다. 한향의 섬, 한국, 신라국. 신라국은 역시 스사노우, 아까 스사노우가 경영하는 곳이었다. 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본인도 맞다 했습니다. 진하는 진망명인들의 나라로서 이게 뭐 신라를 말하는 거죠. 스사노우는 바로 이 신라의 주인이라고.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게 보면 차차웅. 뭐 차차웅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많이 들었잖아요. 신라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차차웅은 스사노우, 소전웅이고 그 고음이 서로 이게 차차웅하고 스사노우가 서로 이제 통한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스사노우뿐만이 아니고 스사노우 아들까지 되겠죠. 아들이 신라의 군장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스사노우가 신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설. 이거는 이제 명백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의 물론 조선 신궁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여러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제 동화정책, 이 내선일체의 바로 핵심적인, 한국인의 어떤 정신사라든가, 어리라든가, 완전히 이걸 바꿔가지고 일본인화 시키려던 그런 그 정책적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내용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